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집 풀이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이제 정독을 하셔서 기본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은 이 문제집을 푸시면서 혹시나 이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잘 몰랐던 것은 다시 기본서로 하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만 외우는 문제집 공부는 풀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하나하나 파악하도록 하시고요.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문제를 풀어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장 이 총론 파트부터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파트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유형으로 출제해야 된다겠죠. 보통 하중 파트하고 이 구조적인 측면의 특징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할 때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서 약간 지문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1번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지문에서는 고정하중, 사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고정하중, 이 사하중 개념은 되도록 일반적인 구조물에 장기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이죠. 그래서 일반 자중이었습니다.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인 자중 개념이었습니다. 자중이었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중량이나 크기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불변하중에 속하죠. 변하지 않는 불변하중이었다는 거. 보통 철거 해체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하중에 속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작용이다.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작용한다는 것은 장기하중이죠. 예, 장기하중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을 항상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정하중은 작용 방향으로 따져서는 연직, 수직하중으로 작용됐습니다. 연직, 수직하중으로 작용됐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하중이 많이 나가는 건축물이 대표적인 일체식 구조였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통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자중이 이 고정하중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중을 장단기 하중으로 구분했습니다. 장단기 하중으로 구분할 때 보통 장기 하중에 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지역에서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장기 하중은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은 바로 고정하중인 사하중과 적지하중인 하라중, 라이브로 되어 있는 하라중,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장기하중이다. 장단기를 구분할 때는 장기하중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단기하중을 별도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기타 하중은 단기하중으로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장기하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이 다슬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보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다슬 지역 개념에서는 적설하중까지 일반적으로 장기하중으로 봐준다는 측면, 그것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충격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장단기 나눌 때, 그래서 고정이나 하라중 이런 부분이 장기하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설은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봐주지만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하중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진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지진력 또는 지진하중 개념이 되겠죠. 지진력, 지진하중. 지진하중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고정하중과 이 적지하중 이 두 개 하중의 합에다가 고정하중하고 플러스 적지하중 이 두 개. 그래서 기본적인 건물의 하중이 커지면 지진력, 지진하중은 커집니다. 여기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해준 것이 됩니다. 수평진도. 그래서 이 수평진도를 곱하면 이것이 지진력, 지진하중이 됩니다. 같은 진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하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지진력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주택의 경우 이 발코니 하라중. 그래서 보통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하라중은 보통 등분포 하라중이 작용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등분포, 골고루 분포되는 하라중이 보통 봐줘서 설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두 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보통 단위 면적당 3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는 경우하고 2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발코니만 3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고요. 기타 실들은 전부 다 여기였습니다. 거실이든 침실이든 주방이든 욕실이든 복도든 뭐 등등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거의 다 2kg 유톤 약 200kg가 적재되는 걸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전부 3kg 그래서 이 발코니만 유일하게 3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서 이제 좀 정리하실 거는 작용 방향에 따라서 하중을 나눌 때는 수직, 바로 연직 하중과 수평 하중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보통 장기 하중에 속하는 것들이 연직, 수직 하중으로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 하중이나 하라중이라든지 이런 적설 하중이 일반적으로 수직 하중으로 작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사 중에 적지 않은 시공 하중,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우리가 옥상에다 방수를 하면서 해서 뭐 시멘트 재료라든지 이런 걸 쌓아놓게 되면 이런 것은 시공 하중들은 일반 수직 하중으로 봐주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용 시간은 장단기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기 하중들이 일반적인 이 장기 하중,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 개념이고 다슬 지역에서는 적설 하중 봐준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 적설 하중, 스노로드인 적설 하중은 보통 거기 1번에 뭐 적설 하중 계산은 가장 기본은 이거죠. 적설 하중은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적설 하중은 보통 눈의 단위 중량, 눈이 오게 되면 눈마다 단위 중량이 틀려요. 자, 이 습기를 얼마나 함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눈의 단위 중량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단위 중량에다가 적설량, 적설 깊이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적설 깊이. 눈의 단위 중량에다가 이 적설 깊이를 곱해서 이 적설 하중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적설 하중. 가장 기본은 이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지붕의 경사도적인 측면이나 형상 이런 것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붕을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적설 하중무상은 유리하겠죠. 내려가니까. 근데 이런 형태의 지붕은 모으는 형태가 되겠죠. 형상.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 뭐 강원도 동해 쪽이 동부 쪽이죠. 그런 쪽이나 아니면 뭐 저기 전라도 부분이 제주 이런데 울릉도 이런 부분에 눈이 좀 많이 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붕을 이렇게 뭐 동해에 어떤 하나의 시장에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붕괴된 경우 있죠. 이런 건 눈을 모아주는 형태죠. 이런 형태는 설계에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은 가장 최소 기준은 보통 0.5kg 유톤/per 제곱미터, 대략 50kg 정도 제곱미터 쌓이는 걸로 지상 적설하중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관령이나 울릉도 이런 데는 많이 봐줍니다. 7kg 유톤, 약 700kg 정도가 쌓이는 걸로 보통 설계를 해줍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자, 2번 다음 설계하중에 대한 하중조합에서 장기응력의 조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라 했죠. 자, 2번 문제를 푸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장기하중, 장단기하중을 나눌 때는 지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일반 지역인지 다슬 지역인지 항상 문제를 푸실 때 혹시 언급이 있으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을 항상 보십시오. 지역이 포인트입니다.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고 문제를 푸십시오.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하중하고 적지하중이 되겠죠. 이 두 가지 합으로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중과 하라중의 조합이다. 근데 다슬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에다가 플러서 적설하중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때는 그 측면을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정확히 하시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장기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3번 문제. 자, 이 장기하중은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이 바로 되겠죠. 그러면 보통 장기하중은 기본적으로 수직하중으로 작용이 됩니다. 연지 지구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 몸무게 위에서 아래로 봤기 때문에 이제 특히 무릎 관절이나 관절에 좀 문제가 있죠. 그와 같이 수직 연직하중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 1번이고요. 수직하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하중은 철골조 건물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더 큰 이유는, 자, 이거죠. 철골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축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골조 건물은 기둥 단면이 동일한 크기의 건물을, 층수의 건물을 짓더라도 이 단면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철골 구조에 비해서 기둥이나 이런 부재의 단면 크기가 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자중을, 몸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단면이 자꾸 커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보통 더 큽니다. 장기하중. 그리고 특히 그래서 이 가구식하고 비교했을 때 가구식 구조가, 철골 구조는 가구식 구조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일체식 구조가 자중이 많이 나가요. 얘가 일체식 구조가 자중이 커요. 고정하중이. 얘가 자중이 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장기하중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하중하고 자 바로 적지하중, 하라중의 조합이었죠. 이 두 가지 조합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근데 다슬 지역에서는 5번에 보면 장기하중은 다슬 지역에서는 이 적설하중도 포함시켜 준다는 것을 기본을 잡아두시고, 근데 4번에 장기하중 가구나 물품의 중량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가구나 물품이 어느 하중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구나 물품 같은 것은 구조물에 고정 부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구조물에 뼈대에 고정 부착이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정 하중으로 보고,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되지 않는 하중은 하라중으로 봐줍니다. 근데 그 하라중, 가구나 물품은 하라중, 적지하중에 속합니다. 근데 가구나 물품이 적지하중도 장기하중에 속하죠.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내진상 가장 불리한 구조는,
그 내진이라는 것은 지진이죠.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내진 구조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내진은 일반성 가장 불리한 구조는 조적식 구조죠. 벽돌이나 블록이나 이런 돌 같은 것을 갖다가 시멘트 모르타라는 이 접착제를 활용해서 쌓아 올라가는 구조가 내진상 가장 불리한 구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진상 불리한 구조는 조적식 구조를 찾으면 됩니다. 내진상 이 불리한 구조는 조적식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적식 구조. 그러면 조적식 구조가 이 조적조, 줄여서 보통 조적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 그리고 이런 돌 구조, 이런 것들이 바로 내진상 불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개념이 되죠. 그래서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고, 철골 구조 가구식, 그리고 나무 구조 가구식이죠. 철골, 철근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하고 바로 가구식 구조는 저기에 속합니다. 내진 구조에는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바로 일체식 구조가 아파트에 가장 많죠. 일체식 구조가 있고, 자, 이 가구식 구조, 그리고 이 조적식 구조 중에 우리가 항상 알아두실 거는 이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비교했을 때, 자, 일체식 구조는 다 된다 했죠. 이거는 내진, 내하, 그 다음에 내구도 되고, 그 다음에 저것도 되죠. 내풍적인 구조 다 되죠. 다 됩니다. 근데 가구식 구조는 안 되는 게 무엇인가? 내하 안 되죠. 하재 강한 건 아니다. 자체적으로. 그럼 가구식 구조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내하 피복을 해줘야지 되죠. 특히 저거는 안 됩니다. 목구조의 경우는 아예 자체적으로 내하가 되지 않죠. 불에 탈 수밖에 없으니까 내하적인 개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구, 이 부패되거나 녹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안 돼요. 내진이나 내풍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내하, 내구적인 구조적인 측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적조는 내진은 될 수가 없죠. 내진 개념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적식 구조는 벽돌이나 블록 이런 걸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지진이 흔들어 버리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내진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진. 그래서 1번에 내진 설계에 대해서 됐죠. 구조물이 지진력에 견딜 수 없고 구조물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 자, 보통 지진 설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내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진 개념, 그리고 면진. 설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은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해 튼튼하게 짓는 것이 내진이고, 그 다음에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재진이었죠. 그래서 지진력을 흡수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면진은 방진 고무, 적층 고무를 활용해서 집안의 진동과 구조물의 진동을 다르게 해서 지진력을 제어하는 기술이 면진이었죠. 이 세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을 비정형으로 비틀림 현상. 자, 보통 비정형 평면이 되면요, 비정형이 된 비틀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정형 평면을 하게 되면 비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틀림이 발생이 됩니다. 비틀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형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형으로, 정형평면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은 정형평면 쪽으로 해서 비틀림을 억제해 주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지는 별도의 장치를 위해서 이 별도의 장치가 제진 장치죠.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별도의 장치. 이것을 제진 장치라고도 하고요. 제진 장치. 보통 정확히 따지면 동조 질량 감색이란 장치인데, 동조 질량 감색이 그래서 보통 댐퍼라고도 칭해요. 댐퍼. 그래서 이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지진력에 대한 힘을 구조물에 발생시켜서 지진력을 흡수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형 컴퓨터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고, 계측기 설치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형태다. 그리고 4번 필로티형 구조. 필로티는 일반적으로 1층 부분에 이 기둥을 처리한 거죠. 그래서 보통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내진 설계상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혼합 구조의 형태는 내진상 분리해집니다. 어떤 형태인가 하면 아래하고 위하고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층부하고 이런 위에 층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구조가 틀려요. 혼합 구조가 돼요. 이 혼합 구조는 약해집니다. 이건 될 수 있어 설계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하고 위하고 달라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는 라멘 구조로 갔는데 아파트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라도 여기는 벽식 구조예요. 여기는 전단 벽식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지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혼합 구조 형태는 안 좋습니다. 밑에는 철골 구조고 위에는 또 다른 구조다. 이런 유형은 조금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집안의 액상화 현상 우려가 있는 곳은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겠죠. 지진 시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화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해집니다. 보통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은 이 액상화 우려가 있는 현상이 우려되는 집안은 이것을 액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계량 공법을 써줘야 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지방 계량 공법으로 우리가 보강한다면 이제 건축물을 지어지고, 그래도 안정성이 없으면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화시키는 형태로 해줘야지 전체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진 설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 다뤄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서 특히 7번, 8번은 조금 알아두시고, 7번 기둥 파괴보다는 보 파괴를 유도하고요. 전단 파괴보다 힘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 설계입니다. 자, 기둥이 전단 파괴되게 되면 건물 자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는 일부 파괴가 되기 때문에 힘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고층 공동주택이 일반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 대부분 여러분들 아파트가 25층, 30층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40층도 이렇게 지어지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전단벽 가지고 보통 이 내진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전단벽으로 설계됩니다. 보통 벽이 내력벽 역할도 하면서 전단벽 역할도 동시합니다. 보통 수평하중이 지진과 같은 저항할 수 있게 설계된 벽을 보통 전단벽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문제 보시면 지진에 대한 기술 중 하나인 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재진은 별도의 재진장치, 별도의 동조질량 감색이라는 재진장치를 설치해서 자,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이런 힘을 발생시켜서 내에서 대응하는 힘을 발생시켜서 지진력을 흡수하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진 장치를 설치해서 그 지진에 대한 제어를 해놓은 장치로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구조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장점이 그러면 철골 구조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든 어떤 구조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 개수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집안이 종류에 따라서 점토야 사질토에 따라서 지방 개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집안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 컴퓨터나 개척기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비용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물에는 일반화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건축물의 설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